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토요 랭킹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시각 한 랭킹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과 별건으로 여겨졌던 홍대 주점 5명의 집단 감염이 동전 노래방으로 연관된 3차 감염 사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홍대 주점 확진자가 3분 간격으로 네. 그 한 노래방을 같은 방을 이용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다발적으로 나온 예. 집단 감염 사례와는 별개로 홍대 주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5명이 확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는 거리에 바이러스가 좀 온상이 돼 있던 것 아니냐,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축적돼 있던 바이러스가 황금 연휴에 폭발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있었는데 역학적 연관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이요, 이 관악구 네. 46번 확진자인데 이 관악구에 있는 동전 노래방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동전 노래방의 CCTV를 역학조사관들이 확보해서 보니 이 확진자가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나온 같은 방에 3분 후에 지금 강서구 31번 확진자로 나중에 확진된 사람이 네, 홍대 주점에 갔다. 홍대 주점에 들어간 사람이 이어서 들어갔던 겁니다. 자, 동전 노래방에서 3분 간격으로 네. 같은 방에서 겹쳤고요. 이 나중에 홍대 확진자가 된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홍대 주점을 방문하면서 이후에 이 5명의 친구들을 또 감염을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태원 클럽발 이 바이러스가 홍대 주점까지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도봉구에서도 잇따라 확진자들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전 노래방과 관련이 있어요.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악구에 있는 동전 노래방이 아니고요. 예. 도봉구에 있는 다른 동전 노래방인데 네. 이 관악구 46번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과 밀접 접촉을 했던 20대 청년이 도봉구 확진자로 나중에 나와요. 도봉구 네. 10번 확진자인데 이 도봉구 10번 확진자는 도봉구에서 자신의 동네에서 또 동전 노래방을 이용했어요. 네. 그런데 이곳을 이용했던 다른 2사람이 감염이 되면서 도봉구 12번, 도봉구 13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관악구 46번을 접촉했던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노래를 불렀던 코인 노래방을 같은 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이건 조금 다른 게 예. 같은 방을 이용하진 않았다고 해요. 다른 방을 썼다고요? 예, 같은 동전 노래방을 간 거 맞는데 같은 방을 쓰진 않아서 그럼 어떻게 이 노래방 안에서 네. 또 10번이 12번과 13번에게 감염을 시켰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 동전 노래방에서는요, 서로 다른 방에 있던 사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감염 사례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 노래방 공조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요, 방역당국은 또 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요. 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경로로 감염됐다고 좀 예상하십니까? 둘 다 가능성은 있겠지만 만약 공조 시스템이라면은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야 되고 네. 그 차후로도 2일, 3일, 4일 동안 연차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그 가능성보다는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아마 문을 열었을 거예요. 문을 여는 동안 그 비말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 비말이 복도 공기 중에도 일부분 떠 있고 그 비말이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문 손잡이라든지 다른 곳에 묻어 있는 것을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손잡이를 잡고서 들어가면서 감염됐을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공기 중에 떠 있는 비말의 감염과 접촉 감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악구 노래방 경우에도 거의 3분 격차를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같은 방을 사용을 네.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훨씬 더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훨씬 거죠. 높지요. 그 아마 실험을 또 보셨을 텐데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이 온데 다 묻어요. 하다못해 사람 얼굴에도 묻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공기 중에서 흡입해서 감염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혹시 동전 노래방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어린 딸하고 한번 네. 갔었는데 이 동전 노래방이라는 것이 노래방에도 여러 대가 있어서 한 2-3명 정도 들어가서 저 노래를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시중에도 굉장히 동전 노래방이라고 해서 코인 노래방 많이 있는데
저희 현장 기자들 취재한 거에 보면 이렇게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제대로 방역 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동정 노래방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분들이 계셔서 네. 손님이 나가면 바로 또 소독을 하고 마이크 닦고 뭐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름대로 방역이 좀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동정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이나 그다음에 문고리나 그다음에 화면이라든지 이런 데 네. 이제 묻어 있으면 네. 이렇게 노래할 때 이제 이게 이 키보드로 이제 노래를 찾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나왔지만 3분 간격으로 다른 손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용한 손님에서 만약에 주인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소독도 하고 뭐 그렇죠. 닦고, 뭐 닦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했을 텐데 문제는 또 이 젊은이들이 그냥 가서 빨리 노래 부르고 싶은 심정에 그냥 들어가서 바로 또 이렇게 누르고 만지고 하면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입으로도 가면 바로 이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 소독제나 뭐 마이크 커버 같은 건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맨정신에 노래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술 한잔 하시고 가서 노래 부르면 그거 뭐 커버 갈아 끼고 그렇죠, 손 소독 그렇죠. 제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준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완전하게 되지는 않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가 미국의 대학에서 보면 형광물질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한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 형광물질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비말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이 생존도 시간도 꽤 오랫동안 네. 생존을 하거든요. 예. 보통 일반 5, 6시간 정도 생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협소한 공간에서 동전 노래방이 굉장히 위험하다. 또 PC방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다음 사람이 교체되면서 이게 하지 않을 경우에 또 위험하다는 이야기. 그동안 사실 많이 해왔었는데 네. 결국은 이 어떤 허점들이 결국 이번에 2차 확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공기 중에나 어디 뭐 손잡이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쯤 괜찮아지는 겁니까? 확실한 연구를 한 그 보고가 있는데요. 공기 중에서는 최소한 3시간, 4시간 정도 생존을 하고 이런 딱딱한 스테인리스 우리 손잡이 같은 경우는 뭐 한 3일에서 4일까지도 생존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반감기는 훨씬 짧습니다만 높죠. 지금 이렇게 밀폐된 공간 말씀하신 노래방이나 PC방이나 뭐 찜질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는 연차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고 중국에서는 사우나를 통해서 4일 동안 8명이 감염이 됐어요. 한 분에 의해서. 그게 당일 하루에 된 게 아니라 2일, 3일, 4일 시간차를 두고 계속 감염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도 네,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물체에 묻어있는 특히 딱딱한 손잡이 같은 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전 노래방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은요, 서울 구치소도 마비를 시켰습니다. 이 서울 구치소 교도관이 도봉구 동전 노래방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뒤 확진이 됐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네. 이게 서울구치소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예. 근데 여기 이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주로 미결수들을 이제 재판, 검찰 조사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이제 구치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동전 노래방에서 비롯됐던 이제 확진자가 친구와 함께 이제 같이 이 교도관 친구와 함께 이제 지방의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3일 동안 이제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확진을 했더니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교도관 같은 경우는 주로 개호 업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수용자를 그래서 면회라든지 검찰 조사할 때 이제 같이 동행하는 그 개호 업무를 하는 그런 교도관이었는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구치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구치소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일단 법원에 가 재판을 받잖아요. 네. 그럼 검찰도 재판을 가잖아요. 받으면 거기에 판사분도 계시고 그다음 공판 검사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 법원 직원이 있어요. 또 거기에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죠. 그다음에 또 검찰 조사를 받으면 검찰 또 조사관들이 있죠. 검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확장 속도가 빠른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지금 재판 업무가 전부 다 중단이 됐습니다. 네. 네. 긴급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하는 업무는 별관에서 진행이 됐고 나머지 다 중단이 됐고 변호인분이나 증인분이나 피고인분들은 전부 다 재판받으러 가다가 다 돌아갔어요. 더군다나 지금 공판검사들도 전부 다 업무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법까지 왜냐하면 서부지법 일부도 이제 서울구치소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그래서 이제 같은 교도관들 함께 일했던 교도관들은 대부분 다 음성이 나오고 네, 일단 있습니다.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좀 더 시간을 겪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예전에 지금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교도소 감염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더군다나
교도소 수용 인원이 굉장히 많은 중남미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구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폐되어 있고 밀집 생활하는 곳입니다. 보통 한 방에 수용자들이 한 12명 정도, 1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도관이나 소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다 음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전파가 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검사를 받고 누구는 검사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이 조주빈은 남성이죠. 이 감염된 교도관이 남성입니다. 이 구치소 시스템을 보시면 남성, 여성이 격리돼 있죠. 그래서 여성 수감자들은 여성 교도관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동에 있는 것이고 여성 교도관이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접촉 감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성 교도관과 직원들과 수감자, 수용자들은 검사를 받지 않고 조주빈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관이 안내 업무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대하면은 지금 2천여 명인데 말씀하신 대로 직원, 수감자는 지금 이 전체 합쳐서 274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234명이 수감자, 나머지가 직원. 직원들은 우선 다 음성인데 수감자 234명은 검사 중이에요. 혹시라도 양성이 나오게 되면 또 전파가 된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이 교도관이 처음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 친구와 접촉해서 감염됐다, 이게 아니고 동전 노래방이 또 매개가 됐던 거고요. 그럼 이 교도관도 뭐 노래방을 갔느냐?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지인의 결혼식을 함께 동행해서 다녀왔는데 이 과정에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확진자가 함께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바로 신고하고 검사받고 확진을 받았는데 사흘 동안 근무한 사이에 277명을 접촉한 셈이 됐습니다. 네. 또 이태원 클럽 얘기를 하면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숨겨서 논란이 됐던 학원 강사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서울 세 곳의 주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위치 정보 조회를 통해서 밝혀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요. 확진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일상생활 하다가 자신도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감염돼서 환자가 된 거라, 그럼 다른 환자들이 또 접촉됐을 가능성을 빨리빨리 보고해주고 차단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부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방역의 손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학원 강사, 그런데 무직이라고 했잖아요. 무직인데 GPS 조사를 해보니까 학원을 간 게 확인이 돼서 확인해보니 학원 강사였는데 무려 학생들 10명 감염시켰고요. 동료 학원 강사, 또 과외하러 갔는데 과외하러 방문했던 집에 다른 자녀, 어머니, 여기에 찾았던 다른 과외 선생 다 지금 15명을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거짓말했다. 이미 인천시에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또 드러났어요. 역학조사로 GPS 위치 추적을 하다 보니 서울에서 세 곳의 주점을 돌았다. 거기가 어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합정역 합정 인근, 요즘에 이제 핫한 이제 여기 바로 홍대 부근 아닙니까? 홍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홍대 안 그래도 지금 5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별도로 인천의 학원 강사가 또 방문을 해서 지금 이 주점들은 뒤늦게 어떻게 됐냐면 또다시 폐쇄하고 소독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 방문했던 시점에 어떤 손님들이 와 있었는지 주점의 특성상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업소 대표들은 다 카드 결제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녀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방역당국, 또 다시 경찰이 나서서 지금 이 세 군데 서울 주점들을 확인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이 학원 강사로 인해서 초등학생도 지금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강사를 접촉한 학생하고 이 초등학생과 불과 학원 복도에서 1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CCTV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 교수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 짧은 시간인데 그 마스크를 쓴 학생이 제대로 마스크를 썼는지, 그냥 코에나 입에 걸치고만 있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그냥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마스크가 아니라 얇은 그냥 면 마스크나 그런 걸 썼는지도 확인이 지금 필요하고요. 알려진 바로는 이 초등학생 마스크를 안 쓴 것으로 좀 아니, 알려져 초등학생 있어요. 말고 중학생. 중학생이. 그 중학생이 마스크를 초등학생은 안 썼거든요. 예. 그럼 그 중학생이 감염자인데 그 학생이 마스크를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가 예, 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중학생이 썼던 책상 의자를 이 초등학생이 그 자리를 같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상이나 의자를 매개체로 해서 감염이 됐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초등학생 주변으로도 이제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4차 감염은 나올 확률이 지금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먼저 저희가 짚어볼 게 이케아와 애플 매장에선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에 맞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용을 제한했는데 왜 이케아와 애플 같은 해외 브랜드는 적용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아니, 좀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네. 이케아는 유럽의 가구 네. 브랜드입니다. 예. 애플은 우리가 다 아는 뭐 휴대폰과 전자기기 브랜드죠. 네. 뿐만 아니라 샤넬도 등장을 해요. 이거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예요. 예. 근데 어떤 매장은 안 되고 어떤 매장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 이 원리 때문에 그런데 어떤 네. 거죠? 대형 마트의 매출이 유통으로 잡히는 곳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입점해 있잖아요. 네. 네. 백화점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온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데 당연히 백화점 총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전산 결제, 이 포스 시스템이 유통으로 백화점으로 이 영수증이 찍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소상공인들을 네. 위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 그렇죠. 쓰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이 개별 가맹이 돼 있는 작은 업체들. 네. 여기도 떡볶이 가게도 입점해 있고요. 대형마트 가보셔도 또 작은 매대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곳들은 통 매출로 잡히지 않고 개별 결제, 개별 가맹점을 인정해주는 샵들이 있는 거예요. 여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일아트 샵도 있고. 네. 그런데 똑같은 애플이고 똑같은 이케아인데도 IFC몰에 들어있는 곳은 통으로 매출을 잡지 않고 점포마다 각각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브랜드인데 백화점이나 특정 대형마트 내에서는 못 쓰게 돼 있는 결제가 안 되는 브랜드인데도 또 다른 이제 이 샵에 가면 통으로 몰이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몰이지만 네. 이 매출을 그 몰로 잡는 게 아니라 개별 브랜드 샵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 여기서는 또 샤넬이나 애플이 결제되는 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가 막 도는 것이 똑같은 명품 브랜드인데 어디는 분명히 안 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어디는 또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올라와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 각각의 브랜드별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마트나 백화점의 결제 특성상 통으로 잡히는 것은 안 되고 개별 가맹점이 되는 곳은 되고 이렇게 나눈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정말 있습니다.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뭐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외국계 기업 매출만 이렇게 올려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국내 유통기업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외국계 특수만 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아까 나왔던 것은요.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 사실 현금으로 쓰기는 어려운데요.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사실 재난지원금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재난테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윤종 의원님 알고 계세요? 예. 참, 요즘 제가 이 페이스북 이렇게 예. 그 광고를 하는 거 보면 네. 이번 기회에 필러 맞으시죠. 맞아요. 보톡스 맞으시죠. 네. 성형외과에서요? 예, 성형외과에서 이제 예. 그런 이제 그 광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급여나 비급여 이런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일부 이제 그 같은 경우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들지 않습니까? 예, 예.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병원 이제 그 보험사에서 돈을 다 주는 거. 저도 이제 50병 걸려서 이게 치료를 했더니 그 실손보험에 했더니 그대로 이제 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병원 가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원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손보험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내한테 오는 돈은 다시 돈이 오죠. 이거 진짜 뭐 재테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재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과연 이번 돈의 성격이 뭐냐는 우리 다시 한번 좀 저는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게 지금 긴급 재난 자금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인가. 왜냐하면 긴급 지원 자금이라는 성격이라면 예를 들어 정말 힘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생계가 힘들고 방세가 내기 힘들고 이런 분들한테 일단 주는 게 긴급 재난 자금인데 문제는 100%를 다 줬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그거와 상관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 어디다 써야겠습니까? 8월까지는 쓰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필요한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무조건 대기업들은 안 돼. 대기업들은 이거 쓰면 대기업도 배불려. 이런 이제 사고방식 때문에 대기업을 막아 놓으니까 그러면 해외 기업은 다 돼요. 그 다음에 대기업인데 이게 뭐 직영점 말고 이제 그냥 임대업주는 다 돼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 뭐 본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서울에 계신 분은 되는데 문제는 또 지방에 있는 분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혼란들이 이제 빚어집니다. 일단 돈을 줬으면 그냥 쓰면 돼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최문순 지사 이야기 같이 네. 그냥 이거 많이 쓰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돈의 활성화도 되고 다 장사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번 기회에 의사분들도 힘들잖아요. 그 의사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소상공인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굳이 뭐 여기만 쓰라 저기만 쓰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100%를 줬으면 그냥 알아서 쓰게 놔둬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50%다 그러면 딱 어떤 한도를 둬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재난자금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금의 성격 그다음에 전체 국민에 줬다는 거 여기서부터 또 사용처를 제한했다는 거 이 그 상관의 어떤 간극에서 나오는 이 상당히 어떤 혼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 교수님, 저는 뭐 의사시니까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쓰라는 거잖아요. 뭐 이현정 위원은 그런 거 오히려 제한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원래 취지라면 뭐 이 재난지원금 받아서 성형 수술 받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인으로서. 네, 우선은 생활 자금이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거라면 사실 우리 생활비라든지 교통비, 그다음 의료비 이런 걸로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할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안 가잖아요. 네. 학교를 안 가죠. 그다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성형 야, 수술을 그럼요. 하면 굉장히 적절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형에 이제 하는데 참 어디 막을 수는 없죠. 본인이 쓸 수 그렇죠. 있는 네.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았던 거는 조금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이 재난지원금이 갔으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이미 다 받으셨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생활자금으로 생활비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우리가 그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Q&A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비행기를 타고 가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사를 가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요. 이현종 의원님. 이게 지금 원희룡 지금 제주사가 어제도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3월 29일 날짜로 이제 그 주소지 위주로 해서 이제 이걸 재난자금을 네.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3월 29일 이후에 전입한 도민들이 이제 3,700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출한 사람들이 이제 3,7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전출한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이사 가신 분들. 그러면 제주도 이게 원래 이번 자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특정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자금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 떠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떠나는데 이제 자금은 받았고 이 제주도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거 좀 지역 제한 없앱시다.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 제주도 가인분들은 이 숫자가 또 3,000명이니까 비행기값 들어야 또 시간 내야죠. 가서 또 한 번에 또 쓸 수 있는 게 그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다 보니 일이 혼란이 이제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요즘 보니까 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데하고 KTX는 또 본사가 대전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분들은 KTX 혜택을 받아요. 근데 다른 지역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네, 그렇다고 또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같은 예. 경우는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또 이쪽에 혜택을 받아요. 근데 또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은 못 받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이게 네.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역 활성화라는 게 우리가 조그마한 지역보다는 아예 전국을 넓혀서 그냥 쓸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럼 다 서울 갔으면 어떡하냐. 또 이런 또 이제 비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재난지원금 원래 지급 때부터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뭐 어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또 연락을 받으니까 또 기분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대로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우선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손은미 교수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한랭킹 두 번째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처음으로 한번 미래통합당을 한번 찍어볼까라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인물만 괜찮다면 또는 웬만하면 이런 건 있는데 웬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패전투수였어요. 탄핵당한 정권의 패전투수가 아니잖아. 게다가 도대체 당대표를 시킨다는 건 까놓고 얘기할게요.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싱크탱크가 옛날에 여영 같은 게 있었죠. 어느 순간에 여론조사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당이 망가지는구나. 네, 잠깐 방송 진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진보 농계기구 정의당원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어제 미래통합당 토론회 자리에서 한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발언이 더 거세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무슨 개 비유하기도 하고요. 집 앞에서 싸우냐? 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발언 자체는 이제 공개 발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비공개 상태에서 아마 통합당 이제 신보라 의원이 당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통합당이 이제 보수인데 마치 맨날 막말하고 욕하는 것을 마치 야당이 하는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집 앞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X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 자체도 사실 막말이죠. 그래서 비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이전에도 많은 막말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진중권 교수가 어제 얘기한 것을 전체로 봤는데 이거 굉장히 통합되는 뼈아픈 얘기고 그걸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말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걸 현재 어떤 통합당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어제 참석한 사람들 많은 동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진중권 교수의 어떤 말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당의 쇄신과 혁신에 매질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홍 전 대표 SNS 많이 글을 올리는데 그랬어요. 반응이 나왔나요? 보통 때 같으면 바로 즉각 이제 반박을 할 텐데 지금까지 굉장히 조용하신 걸 보면 좀 충격을 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까?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저는 당내 토론 모임에서 자신을 예를 들어서 참 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좀 이런 용어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게 되면 그 프레임에 또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또 말하시면 하는 게 보면 굉장히 또 상대방에 대해서 독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한테 별로 그렇게 득될 게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유심히 지금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 자기 비난의 문제가 터지면 바로 장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 시간까지 조용한 걸 보면 진중권 교수 싸움에 좀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오늘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홍준표 전 대표는 절대 본인이 내가 왜 막말이냐 나는 바른 말 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거는요 제3자가 판단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막말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 불편하고 그것이 막말처럼 들리면 그건 막말인 겁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불편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히 이번에 20대, 40대 분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통합당의 전체인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이고 아마 이게 홍준표 대표류에 물론 뭐 본인은 계속 막말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막말로 생각한다면 본인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진중권 전 교수답게 센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황교안은 패전투수다, 뭐 통합당은 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현정 의원님, 사실 뭐 통합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자리를 저 같으면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주로 온 분들이 주로 이제 오신환 의원하고 유이동 의원이 주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속으로는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분들 꽤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뭐 좀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주로 친박 같은 경우는 이제 권영세 의원 당선자만 이제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모임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아마 공감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모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바른정당계가 이제 앞으로 당내 좀 세력화를 하는 저는 단초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제 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당선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당내에서 어떤 이런 식의 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당내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본격적으로 내는 저는 이게 아마 출발점으로 봐요. 왜냐하면 저런 식의 비판과 따끔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당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내 지금 일부 친박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준석 등등이 왜 자신의 지금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또 거기에 또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어차피 이제 통합당 내부가 조금의 균열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즉, 이번에 이제 민경호 의원 등이 주장하는 선거 조작이라는 데 동의하는 일부 의원과, 그 다음에 진짜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나뉘고, 특히 또 젊은 지금 통합당 당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또 몸을 만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당내에 좀 쇄신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최근 평론가님, 네. 저는 뭐 진중권 교수가 사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분이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수 정당이 토론회에 왔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고 네네네. 또 토론에서 자기 자신은 진보 진영에만 관심이 있다 또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토론에 참여를 하게 이게 된 겁니까? 인간적인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방송 토론에 많이 나가는 분입니다. 방송 네. 토론에 이제 많이 나가고 또 지난해 뭐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 진영 내에서 어찌 보면 또 이제 반조국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각을 좀 날카롭게 세웠던 거고 연초에도 상당히 뭐 방송 토론회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또 방송을 많이 나가는 이 보수 논객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준석 의원입니다. 바른정당계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이준석 의원이 진중권 교수랑 이제 안면이 좀 방송국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런 자리를 아마 만들어서 초대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덕담해줄 리는 없는 인물을 애초에 고른 것이고 또 우아하게 이 보수를 비판할 거라면 아마 다른 연사를 골랐을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지금 아예 통합당 내에서 이 자리 토론회를 만든 주체들이 지금은 한번 좀 시원하게 욕을 먹어야 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면 누가 제일 최적임자냐? 바로 진중권 전 교수다. 그래서 아예 욕 먹기 위한 자리로 펼쳐놓은 것 같고요. 이런 자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좀 무리가 있을 만한 비우고 발언이지만 사실 저 자리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이 한번 우리도 좀 세게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이제 그런 자리로 비판적인 토론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이준석 의원이 이제 초빙을 했다면 또 이제 오신환 이 의원이 주최를 했다면 그러한 이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진중권 교수가 그 의도에 맞게 시원한 욕을 좀 퍼붓고 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뭐 욕까지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진 전 교수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도 저격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당 하면 뭐 진보 정당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꿀 것보다는 지킬 게 많은 세력이다. 신보수.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고 신보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쁜 놈 말고 놈자를 붙였습니다. 후진 놈, 뒤처진 놈으로 만들어야 이건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전에도 사실 여당을 공격 많이 했죠.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굉장히 노골적인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여당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진보정당으로 하면 어떤 변화와 쇄신, 공정, 이런 거에 앞서가야 하는데 이미 민주당은 가질 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게 의지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나쁜 놈 말고 후진 놈,
놈이 아니고 뒤처진 놈으로 후진 놈이나 뒤처진 놈을 만드는다 이 얘기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 통합당이랄지 이제 보수 측에서는 주로 막말, 뭐 욕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쁘다고 계속 욕을 했지만 그 자체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후진다거나 뒤처지를 만들려는 얘기는 경쟁을 하라는 것 같아요. 경쟁. 네. 그래서 정책이 됐건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면서 여당과 경쟁을 해서 결국 뒤처지게 만들어야지 단순히 뭐 문재인 대통령 반대를 뭐 규합을 한다랄지 비판을 한다랄지 여당이 하는 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는 비전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어제 한 말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대목 중에 하나가 네. 앞으로 통합당이 정권에 잡는데 한 20년 걸릴 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현재 통합당 자체가 굉장히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어제의 이러한 토론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합당을 부수고 깨부수고 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서 답을 얻어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이제까지 안이하게 해왔던 이런 것들이 통합당을 쇄신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로 쓰디쓴 말을 많이 들으면서 서로 당내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결국 노선을 정해야 하고 정책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진전 교수 말고 국회를 찾은 한 분이 또 있었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취임 축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찾았습니다. 관례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부터 찾았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대화와 협치에 크게 나서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해 마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 시기가 공포 1년으로 저는 축하하러 오십니다. 주문도 많으십니다. 네, 강기정 정무수석 문 대통령 축하 말씀이나 종이까지 꺼내들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뭐, 이렇게까지 뭐 축하하는 자리에 네네.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건 좀 네네. 저도 잘 보지는 않았던 것 뭐 같아요. 하지만 예, 정무수석이잖아요. 정무수석은 이제 대국회, 특히 대야 관계를 청와대 입장에서 조율하는데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뭐 개인적인 덕담을 전하는 건 적절치 않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깨알같이 적어와서 직접 이제 종이까지 꺼내 들고 이제 읽은 거 보면. 근데 이제 이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에게 모두 다 대통령의 주문을 깨알 전달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축하의 난도 전달했고요. 그런데 야당이 아무래도 더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 21대 국회에서는 좀 협치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국민 고용보험법 확대 시행 같은 거 네.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1년 가까이 걸렸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아까 말씀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 표정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축하회를 주시러 오는 줄 알았더니 주문도 많으시네. 이렇게 답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여야 협치를 좀 기대하게 되는 대목이니까요. 좋은 뜻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받아들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네. 제가 짧게 코멘트만 하면 대통령께서 이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 주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그런 사실은 국회가 뭐 국민들을 위하지 해서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야당한테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읽은 이 이야기는 싹 그렇게 조영 대표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고 그렇고 저걸 그냥 읽은 것은 국회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지시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랭킹 넘어가기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보안 요원에게 난동을 부렸던 여성, 당시에 갑질한 거 아니냐며 공분을 샀는데요. 석 달 만에 체포됐는데 또다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패스트푸드점. 한 30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에게 콜라를 뿌리고 얼굴에 컵을 던집니다. 햄버거가 담긴 쟁반을 뒤엎기도 합니다. 자신을 저지하던 백화점 보안요원의 뺨도 때립니다. 피해를 입은 보안요원은 난동을 부린 여성에 대해 뒤늦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여성의 신원은 알아냈지만 주거지가 불분명해 신병 확보가 어려웠던 겁니다. 조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지난달 22일 지명수배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여성은 뜻밖의 경기 안양시에서 검거됐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이웃과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지명수배 중인 걸 확인하고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경범죄로 조사를 받다가 석 달 전 백화점 난동 사건을 맡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진 겁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여성의 과거 병력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2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이 고성을 지르긴 했지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우는 건 너무했다는 여론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 계단.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찰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여성이 고성을 지르며 언쟁을 벌입니다. 여성은 계단을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엔 경찰관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여성은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닥에 엎드려진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동영상은 SNS에 공개됐고 체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해당 여성이 모욕적 언사를 이어갔기 때문이라면서도 직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초기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위험성을 무시했다는 의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I believe lives would have been saved if we had proper medical protective equipment for our healthcare workers. Ye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We're not happy about China. I will tell you that. The ink wasn't dry on a great trade deal, and all of a sudden, the plague comes in from China. 앞선 인터뷰에선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며 5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적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분이라고 비난하는 등 미중 갈등 수위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회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을 무기로 대중 압박을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에 대해 전 세계 보건 종사자들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어린이 2명이 잇따라 숨졌는데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WHO는 어린이 괴질과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예정됐다가 미뤄진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오늘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12,000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가운데 최고령인 104살 할머니가 2달 넘게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이번 내내 웃는 얼굴이라 꽃님이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배유미 기자가 꽃님이 할머님의 퇴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휠체어에 탄 할머니가 병원 밖에 나섭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꽃다발을 안깁니다. 국내 최고령 코로나19 환자인 최모 할머니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67일 입원 치료 기간 늘 환하게 웃고 쾌활했던 할머니. 병동에선 꽃님이 할머니란 애칭도 얻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지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고맙다, 고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억에 남죠. 한 번씩 한 방 웃음 지었을 때 그때가 이제 기억에 남고요. 할머니는 지난 3월 8일 경북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이곳 포항의료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병도 있고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의료진이 교대에 가며 24시간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할머니를 수시로 돌려눕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장염에 걸려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의식도 나빠지는 등 위험한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식사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못 움직이셔서 낙상이라든지 욕창 발생이라든지 우울증 발생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의료진은 할머니에게 항말라리아제인 할록신을 10여일 투여했고 해열제 등으로 증상 완화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이 시각 한랭킹 세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전신이죠. 정대협이 지난 2013년에 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가 헐값 매각된 거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네. 이 쉼터 지난달 23일에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논란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다음 날인 것 같아요. 4월 23일이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시간으로 보면은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매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사실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 이미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23일에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 뭐 타이밍이 있어서 의혹은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 피해자 할머니 쉼터 자체가 2012년도인데 현대중공업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10억을 기부했거든요. 네. 근데 기부 자체가 지정 기부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들만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이제 그러기는 사용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돈 중에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안성에 피해자 쉼터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거기에 아마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1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4월 23일에 매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이게 이 지정을 정해서 기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진짜 줘야 하는 돈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 NGO 단체에서 저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부동산 구입 이후에 이제 관리 문제랄지 아니면 사용한 사람들이 오히려 할머니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사용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어떤 논란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보통 2013년에 이 매입을 하게 되고 거의 7년이 지났으면 공시지가, 땅값 또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또 화면상에 아까 사진도 봤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이게 절반 가격에 팔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안성이면 경기도고요. 우리가 또 많이 이제 오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입지를 고민해서 사지 않았겠어요?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한다면 또 다른 찾아오는 분들이나 뭐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 살 때 상당히 상태가 좋아 보이는 주택인데 지금 살 때는 7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7년 정도 후에 올해 매각이 될 때는
4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너무 손해가 예, 이 큰 거 아니에요? 돈은 뭐 정대현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네. 기업의 돈을 지정기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샀다가 매각하면 매각 대금 4억 2천만 원은 네. 다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7년 동안 3억 3천만 원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냥 사용료로 썼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돈이 네. 기부했던 돈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다시 그러네요. 예. 회수된 거기 때문에 이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동안 또 활발하게 사용했다면 모를까 분명히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예. 네. 사실 이 7년 동안 운영하다가 기부금만 손해를 보고 다시 되판 셈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쉼터가 과연 누구에게 팔렸는지 좀 확인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거주 시설은 그 태촌면에 나눔의 집이라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할머니들 6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여기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이 밥값을 직원들이 밥값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집을 지금 2012년 3년도에 샀다는데 이게 윤미향 씨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산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10억이나 기업에 준 돈을 어쩌면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억, 이제 남은 게 4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또 이게 할머니를 위해 썼냐? 사실 뭐 보니까 그동안 운영을 여기에 윤미향 그 당선인의 아버님이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주로 관리를 했는데 그랬다고 이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의 뭐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뭐 할머니들이 그렇게 거의 살지나 이런 것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뭐 네. 와서 그냥 펜션 같이 운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실제로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18분만 계시지 않아요. 자 기업에서 이 할머니들 위해서 준 돈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할머니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 할머니들 생활에 실제 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건물을 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지금 와서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재산을 지금 손해본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왜 저게 관리인으로 윤미향 당선이 아버님이 저기를 합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것도 이걸 또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여부도 지금 일단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뭐 국가보고증을 받아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고 또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지금 제대로 불투명하고 또 이런 시설을 지금 구입을 해서 더군다나 기업의 돈을 받아서 구입을 해놓고 지금 거의 반값 이하로 지금 팔아버렸다?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이거는요 정말 앞으로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뭐 누구한테 매각되느냐 이런 관련 소식이 어떤 사실관계가 또 추가적으로 드러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정의용 관련 부실회계 논란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대협가 4년간 국고 보조금 13억 원을 받았는데 국세청 공시엔 5억 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럼 8억 원이 누락된 건데 이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제 언론에서 지금 회계 관련 부분이 이 부분만뿐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국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0으로 처리했다랄지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자 쉼터 관련해서 기부를 받으면 그게 사실은 사업상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걸 부채로 잡았다랄지 부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일부 회계 전문가들이 이제 7억 5천 자체가 비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이걸 사실은 공시를 하고 밝혀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로 잡아갖고 이걸 턴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정대협 정 의원 자체도 회계에 대해서 서툴렀다, 잘못했다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기부금이 됐건 아니면 국가 보조금, 기부금은 뭐 손해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뭐 인원 이렇게 뭐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국가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 국민과 관련이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검증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대협이랄지 정의에 대한 그 공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회계랄지 아니면 도덕적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공이 다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정의회나 정대협이 했던 거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고 또 이번에 정확하게 투명성이 어떤 증명이 돼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어떤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런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학랭킹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을 좋아했고 지금도 그게 내 삶의 일부고 그게 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었으니까 그걸 다 했으면은 즐겁잖아요. 즐기러 오는 사람, 즐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배우 임채무 씨가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했던 곳 바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두리랜드라는 놀이동산인데요. 운영을 중단했던 두리랜드가 최근 재개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문을 열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임채무 씨는 100억이 넘는 빚까지 지고 지금까지 투자 금액이 무려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영 평론가님. 네. 와, 이게 공교롭게 임채무 씨의 성함도 이 채무네요. 이렇게 빚을 이렇게 많이 지고 이 두리랜드를 사서 운영하는 지금 상황이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네. 짠해요. 사실 네. 이건 굉장히 본인의 꿈이기도 하고 좋은 일이죠. 놀이동산을 경영한다. 신나할 것 같은데 이게 1990년에 개장했으니까 지금 30년 됐어요. 네. 그런데 딱 봐도 제가 보기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습니다. 투자가 더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재개장하면서 무려 은행 빚 135억, 본인이 가지고 있던 두 채의 주택을 다 매각했고요. 심지어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살 집 없이 두리랜드 근처에 한 7, 8평 되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저걸 살려고 악정부터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월세 낼 돈도 없나 봅니다. 두리랜드 개장하고 나서는 랜드 안에서 아예 숙식을 한다고 해요. 300여 원이 투자된 두리랜드. 전 좀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재개장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기시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동안 몇 차례 운영이 중단되긴 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위치는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사비 130을 들여가지고 1990년도에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개장할 때 굉장히 화제가 된 것이 놀이기구 같은 걸 다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짜?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선호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경영난이 굉장히 심해져서 2006년도에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재개장을 했고 또 2017년도 말에는 이제 실내 놀이공원을 공사를 하겠다고 휴장을 했어요. 그랬다가 1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지난달에 이제 재개장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의문되는 게 아니 그럼 무료로 개장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근데 본인이 아무튼 여러 가지로 CF를 할지 드라마를 할지 야간업소 뛰면서 그 당시에 수입이 굉장히 많았던 걸 보입니다. 이 두리공원에서 얻어지는 수입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로 아마 운영을 지속을 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 뒤에 이제 IMF를 겪으면서 본인이 버는 돈도 완전 거의 없어다시피 줄었고요. 또 놀이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쉬었다가 지금 재개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돈은 좀 입장료는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이 놀이시설 비슷한 가격인 것 2만 5천 원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2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비싸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니까 찾아와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왔는데 돈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욕을 하고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거의 300억 이상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임채무 씨 입장에서는 사실 입장료나 운영비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입장하신 분들이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대목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임채무 씨가 이 놀이공원에 굉장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털어서 저렇게 운영을 하는데 정말 운영을 하고 또 입장료도 받아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업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이렇게 큰 규모의 놀이동산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임채무 씨가 이렇게 두리랜드를 만들게 됐는지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옛날에 우리 문명 때 그 사극 촬영장으로 유명했던 데예요.
그 촬영 가서 주인공도 아니고 엑스트라 하나를 하중이 기다렸을 때 그 계곡에서 아이들이 놀고 다치는 거 보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이런 데다 가족이 와서 하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첫 계기가 된 거죠. 네, 정말 임채무 씨 어려운 시절에 추억의 장소에 자신만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공간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주변에서 정말 이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제 지난달 말에 재오픈을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여기 이제 옛날 장흥 쪽이거든요. 여기가. 네. MT 많이 가고 또 장흥에 이제 아예 그 박물관 있고 한데 미술관 있고 한데 그쪽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놀란 게 이게 무료로 하시더라고요. 입장을 자체를. 근데 과연 이걸 무료로 하면 장사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임채무 씨의 꿈인 것 같아요. 정말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입장료를 뭐 그때 한 2,000원 받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들어가려는, 어린애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엄마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려고 그러고 네. 막 서로 이제 울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요금을 없앴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본인이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이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자 돈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수백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이자 돈만 해도 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이자가 들어간다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사채까지도 일부 좀 쓰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거를 모든 자신의 재산을 지금 다 넣어서 한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2만 원, 2만 5천 받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욕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대요. 근데 정말 이거는 임채무 씨의 꿈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이들한테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게 이제 본인의 꿈이고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본인이 지금 현재 여기다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무 바보 같다. 아니 저 땅을 팔면 얼마나 지금 할 텐데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 땅값도 오르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찰 텐데 문제는 이걸 어린이들 위해서 본인이 끝까지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 주변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데 근데 부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참 68평에 사시다가 지금 그거 팔고 7평짜리 지금 집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어떤 무모한 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 임채무 씨의 순수한 꿈 거기가 이 둘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임채무 씨는 데뷔 50년을 향해 가는 우리나라 대표 배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중후한 분위기의 이 임채무 씨의 이미지를 180도 바꿔놓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요.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네. TV 광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스크림 광고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2002년 월드컵, 그렇죠. 패러디 이후에 이 광고는 한 몇 년 뒤에 2006년에 나왔다고 해요. 벌써 14년 정도 됐네요. 저 이탈리아전 때 저기 심판하고 임채무 씨하고 비슷하게 좀 닮아가지고 보면서 캐스팅이 됐었죠. 우리가 이탈리아 이겼기 때문에 너무 신난 경기였는데 저때 심판이 엄격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기억납니다. 모레노 심판. 바로 이 모레노 심판이 정말 이탈리아를 봐주지 않은 덕에 우리는 아주 신나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유명해진 모레노 심판의 얼굴을 보면 임채무 씨와 완전히 닮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 일반에 회자되던 이야기를 아예 저 돼지바가 광고에 이제 넣은 건데요. 정말 히트 쳤죠. 그래서 임채무 씨는 모레노 심판 덕에 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쾌활하고 즐겁고 코믹한 이미지로 전환됐거든요. 네. 또 새로운 광고 하나 찍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 아이스크림 이름도 나오긴 했지만 이 광고를 통해서 젊은 층에 또 임채무 씨가 큰 인기를 끌었던 걸로 생각이 났는데 근데 임채무 씨가 트롯 가수로까지 데뷔하셨던 게 사실을 아셨는지 전 처음 들었습니다. 직접 작사까지 한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비가 됐나요? 네. 네. 9988 내 인생이라는 노래인데 와 가사가요. 지금 잠시 들어볼까요? 오늘은 갑니다. 목소리 좋으시죠? 그러네요. 실제로 아까 야간 업소 밤무대를 뛰어서 정말 한때 막대한 소득을 올리셨고 사랑과 진실이란 드라마에서 워낙 이제 멜로 배우로도 떴지만 이 9988 내 인생의 숫자 9988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가사를 제가 보니까 방금도 나왔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오늘 갑니다. 예. 버텨내자는 이 두리랜드를 아무리 힘들어도 네. 끝까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버텨내겠다. 가시는 것 같는 그런 의지가 나온 것 같기도 원래 해요. 가수는 네. 그 가사와 같이 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노래 맞아요. 제목이랑요. 네. 비슷한 연관성이 있는 것 요즘 또 같습니다. 이렇게 트롯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트롯 열풍에 맞춰서 임채무 씨도 뭐 새로운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분들의 좀 응원도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는 어떤 면에서 뭐 이득을 따져가는 분들이 있지만 또 꿈을 쫓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꿈이란 게 자기의 어떤 개인의 꿈이 아니라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이분이 이제 하는 꿈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경제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사가 되려면 돈도 받아야 되고 뭐 첨단 그런 설비도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임채무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몇십 년을 본인의 인생 거의를 사실 이 두리랜드에 사실은 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여기 가시는 분들 진짜 돈이 좀 아깝지 않게끔 괜히 네. 왜 돈 받냐 이렇게 욕하시지 마시고 가서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임채무 씨가 가지는 꿈을 한번 칭찬하시면서 한번 키즈 카페 가는 심정으로 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게 살아나야지만 또 우리 사회도 보면 하나의 훈훈한 또 이 스토리가 있는 세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다면 임채무 씨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저 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두리랜드에 가면 항상 임채무 씨가 있어서 이 뭐 임채무 씨를 보실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저의 생각이지만 두리랜드에 조그만 무대를 만들어서 임채무 씨가 지금 9988 내 인생도 좀 부르면 어떨까. 김광삼 변호사. 이러면 또 두리랜드 많이 가실 것 같기도 해요. 그 제안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트롯 열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요즘 뭐 채널 돌리기만 하면 다 트롯이에요. 근데 트롯에 대한 재평가 또 뭐 저는 그렇게 트롯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워낙 듣다 보니까 이 트롯의 가사 자체가 다 인생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롯의 어떤 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또 임채무 씨가 뭐 물론 뭐 젊은 층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본인이 이때 살아온 궤적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리랜드 갈 때도 오히려 그 입장료 내는 걸 이걸 내가 입장료 내냐 그게 아니고 저런 걸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도움을 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자신의 꿈을 끝까지 펼치기 위해서 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 랭킹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